서류가 테이블 위에 막 놓였습니다. 배신감의 고통이 채가시기도 전에 전 남편은 냉정하게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제 아버지가 파산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장인, 장모님, 오셔서 댁에 그 골칫덩어리나 데려가시죠. 1시간 뒤에도 저게 내 눈앞에 보이면 나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곧 이 집에서 쫓겨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의 오만한 가족 전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가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한 연극이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라는 것도요. 5년 전, 저 김서연은 박지훈과 모두가 부러워하는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유명 건설그룹 대한건설, 김민준 회장의 외동딸이었고 그는 작은 건설회사의 영업부장이었죠. 집안의 격차는 컸지만 저는 계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결혼식 날 부모님이 저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화려한 수십억 원짜리 강남의 고급 빌라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집이 딸을 위한 혼수이자 두 사람이 가정을 꾸려나갈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우리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등기되었고 이는 함께할 행복에 대한 확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제 삶은 정말 꿈과 같았습니다. 지훈 씨는 완벽한 남편이었고 저는 그 사람을 극진히 사랑했고 그는 항상 로맨틱한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야망도 있어서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시어머니 최은숙 여사님은 처음에는 제가 재벌가 딸이라 집안일을 못할 것이라며 조금 못마땅해 하셨지만 아들이 처가의 든든한 지원을 받는 것을 보시고는 저를 잘 대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정주부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모든 거짓된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그것은 몇 달 전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즐겁게 식사하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기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저예요. 부모님 식사는 하셨어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평소에 따뜻하고 힘찬 목소리가 아닌 지치고 쉰 절망에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아빠 말 잘 들어라. 침착해야 한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있으시죠?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 아빠 회사, 부도 났다. 부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건설업계의 선두주자 중 하나인 대한건설이 어떻게 부도가 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빠, 농담이시죠?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다. 딸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울먹이는 듯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다. 유령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바람에 전 재산을 다 날렸어. 은행에서 빚 독촉이 들어오고 있고 집, 재산, 모든 걸 다 빚 갚는데 넘겨야 할 것 같구나. 아빠가 미안하다. 딸아, 이제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게 됐다.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빙빙 돌고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와 시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연 씨, 왜 그래요?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세요? 지훈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황급히 바닥에 스마트폰을 주워들었습니다. 통화는 아직 끊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가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통화는 아직 끊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걱정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경악으로 그는 죽음 같은 침묵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그는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가와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조각상처럼 굳어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 그것은 너무나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 더 이상 사랑과 애정이 아닌 차가운 거리감과 냉정한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니? 사돈어른은 괜찮으시고? 지훈 씨는 어머니를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서현 씨 집 망했대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사돈어른께 힘이 되어 드려야지. 저는 그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부모님 걱정과 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저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남편인 지훈 씨가 제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저희 집의 파산 소식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단순한 비보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은 시험지였습니다. 그들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시험지. 그리고 그것은 제가 가진 마지막 것, 이 빌라를 빼앗기 위한 교활한 음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어떻게 180도 변하는지, 그들의 음모가 얼마나 악랄한지, 그리고 장인의 파산 연극이 어떤 통쾌한 결말을 가져올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다음 편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잠에서 깼을 때 첫 번째 가혹한 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변화는 마치 기름 얼룩처럼 명확하게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태도를 보인 사람은 시어머니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전처럼 상냥하고 싹싹한 모습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입가의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찌푸린 불쾌한 표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 식사 때 제가 너무 슬퍼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아 빵 몇 조각만 먹고 있자 그녀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어이구, 대한건설 아가씨께서 요즘 입맛이 까다로워지셨네. 이 집 밥이 이제 입에 안 맞으시나? 하긴 진수성찬만 드시던 분이니 이제 친정 망해서 기댈 곳도 없으니 인생이 재미없어서 밥도 먹기 싫은가 보지?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아픔을 찔렀습니다. 지훈 씨가 나지막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틀린 말했니? 최 여사는 아들을 쏘아붙였습니다.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전에는 입만 열면 우리 아빠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제 그 아빠가 망했으니 어디 계속 잘난 척할 수 있는지 보자고. 그러고는 저를 향해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는데 이 집은 네가 와서 빌부터 먹는 곳이 아니야. 내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일해서 이 가족 혼자 먹여 살리는 것도 벅찬데 이제 내 친정 짐까지 져야 하게 생겼잖아. 앞으로는 분수껏 행동해. 맨날 명품 옷이나 사입고 돈 낭비하지 말고 가난한 집 며느리 노릇에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그녀는 제가 안목이 있다며 옷을 잘 입는다며 칭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가난한 집 며느리, 짐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저 출근할게요.
그는 저를 보호하기 위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도망치는 길을 택했습니다. 저를 혼자 남겨두고 어머니의 잔인함에 맞서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에서의 제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연 씨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정부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최 여사는 온갖 자비를 저에게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거실 좀 닦아라. 더러워서 못 봐주겠다. 서연아, 세탁기에 넣어둔 내 옷이 아침부터 그대로인데 아직도 안 널었니? 이 국은 어떻게 끓였길래 이렇게 짜? 나 빨리 죽으라고 이러는 거니? 이전에는 가사도우미가 하던 모든 일이 이제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지훈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는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 지금 너무 피곤해요. 할 얘기 있으면 내일 해요. 아니요, 지금 해야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머님 태도 좀 보세요. 저한테 이렇게 대하시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훈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도 어머니 성격 알잖아요. 그냥 나 걱정돼서 내가 힘들까봐 그러시는 거겠지. 게다가 당신 집에 큰일이 있었으니 어머니가 좀 편견을 가지시는 것도 이해할 만 하잖아요. 그러니 당신이 좀 참아요. 당신이 며느리인데 어머니 비위 좀 맞춰드리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참으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모욕을 참으라는 말이에요? 저는 당신 아내지 이 집 하녀가 아니에요. 됐어요. 지훈 씨가 소리쳤습니다. 아마 일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거나 혹은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고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제발 일 좀 크게 만들지 말아요. 난 충분히 힘드니까. 나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어머니랑 싸워서 이 집안 풍비박산이라도 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 생각 안 하면 이 가정이라도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또다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분노와 슬픔 속에 저를 혼자 남겨두고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코 제 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서 그는 어머니를 택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의 안위를 택한 것입니다. 저는 굴욕과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친정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시댁의 냉대는 저를 매일같이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눈에 띄게 야위었고 얼굴에는 늘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고 어쩌면 이것은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이며 모든 것이 지나가면 그가 예전에 제가 사랑했던 남편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인내와 헛된 희망에 잠겨 있는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는 훨씬 더 잔인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가진 마지막이자 가장 큰 재산을 빼앗기 위한 계획을 말입니다. 저희 집에 일이 터진 지 약 일주일 후 여느 때처럼 긴장감 넘치는 저녁 식사가 끝난 어느 날 밤 지훈 씨가 갑자기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의 태도는 오늘따라 조금 이상했습니다. 까칠하고 냉담한 모습 대신 놀라울 정도로 다정하고 사려 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서 앉아봐. 그는 옆자리 의자를 톡톡 쳤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지만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게 물 한 잔을 따라주고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미안해. 내가 못났어. 곁에서 위로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걱정 마. 내가 깊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난 절대 당신과 당신 가족을 버리지 않을 거야. 오랜 냉대 끝에 듣는 그의 달콤한 말에 상처 입은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누그러졌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그가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있잖아,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요 며칠간 내가 파트너사들이랑 친구들 만나면서 아버님 도울 방법을 찾아봤어. 그런데 빚이 너무 커서 내 친구들 힘으로는 어림도 없겠더라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버님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무슨 방법인데요? 저는 희망에 가득 차 서둘러 물었습니다. 지훈 씨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이 빌라 말이야. 우리 두 사람 공동 명의잖아. 내가 알아봤는데 이 집 가치라면 은행에서 아주 큰 돈을 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대. 수십억 원까지도 가능할 거야. 그 자금만 있으면 아버님은 충분히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 사업을 재건하실 수 있다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잡자고요? 이곳은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이자 우리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제 망설임을 읽었는지 지훈 씨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뭘 걱정하는지 알아. 이게 아버님이 당신에게 주신 결혼 선물이라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이 어떤 때인지 생각해봐. 아버님이 어려움에 처하셨는데 자식된 도리로 우리가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겠어. 재산은 잃어도 다시 벌면 되지만 가족 간의 정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 그가 하는 말은 너무나 고상하고 도덕적이었습니다. 그는 제 가장 약한 부분, 즉 부모님에 대한 효심과 사랑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걱정 마. 그가 계속해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내가 다 계산해봤어. 일부만 대출받을 거야. 아버님이 사업 자금으로 쓰실 만큼만. 아버님 능력과 경험이라면 2년 안에 은행의 원금이랑 이자 다 갚으실 수 있을 거야.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다 당신을 돕고 싶어서, 당신의 짐을 덜어주고 싶어서 그래. 그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남편의 눈빛. 아버지 걱정에 절망하고 있던 저는 완전히 설득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정신을 차리고 제가 사랑했던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하면 되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서류는 다 준비해뒀어. 지훈 씨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공동 소유주라서 은행에서 부부 두 사람의 서명이 모두 필요하대. 내가 전적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장에도 서명해야 하고. 내일 시간 잠깐 내서 여기 서명만 하면 돼.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훈 씨가 건네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손에 든 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제가 가장 외롭고 무력하게 느껴질 때, 그는 방관자가 아닌 남편으로서, 기둥으로서 저와 함께 폭풍을 짊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지난 한 달간 그와 시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모든 서러움과 굴욕을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를 오해했을지도 모른다. 그 역시 어머니로부터 받는 압박 때문에 나름의 고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는 남자, 책임감 있는 남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전의 냉담함은 아마도 너무 큰 충격과 걱정 때문이었을 겁니다. 왜 그래? 아직 서명 안 하고? 지훈 씨의 목소리가 생각에 잠겨있던 저를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약간 초조한 눈빛을 보였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로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무슨 걱정 있어? 그냥 날 믿어. 당신에게 해가 될 일은 절대 안 해.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라며 그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냥 서류가 너무 두꺼워서요. 제가 이런 서류 절차는 잘 몰라서.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법률 용어와 빽빽한 숫자들 뿐이었습니다.
대출 신청서 겸 상환 계획서, 부동산 담보 설정 계약서, 위임장. 모든 것이 그가 말한 대로 매우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더 자세히 읽어보려 했지만 제 머릿속은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남편의 행동에 대한 감동으로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꼼꼼히 읽을 필요 없어. 지훈 씨가 재촉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부 은행에서 쓰는 양식이라 바꿀 수도 없어. 내가 표시해둔 곳에 서명만 하면 돼. 은행 업무 시간 맞춰서 바로 제출해야 하거든. 오늘 오후에 집 감정평가하러 사람들도 나올 거야. 아버님이 자금 쓰실 수 있게 빨리 처리해야지. 그는 제 아버지를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의 조급함은 이제 제 눈에는 처가를 걱정하는 열성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하루라도 빨리 돕고 싶어서 서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제 마음속 마지막 의심마저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진심을 의심한 제 자신이 이기적이고 속 좁게 느껴졌습니다. 네, 알겠어요. 미안해요. 저는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노란색 포스트잇으로 서명해야 할 곳을 세심하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문구를 자세히 읽지 않고 표시된 페이지만 넘겨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제 서명은 또렷하고 분명했습니다. 저는 서명했습니다. 더 이상 문구를 이 남자에 대한 모든 믿음과 희망을 담아 서명했습니다.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심한 종이들 사이에 제 서명을 기다리는 치명적인 한 장의 종이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제 모든 운명을 결정짓고 저를 이 집의 주인에서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린 서명이었습니다. 제가 서명을 마치자 지훈 씨는 서둘러 서류 뭉치를 거두어 서명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역력했습니다. 그 기쁨을 당시에 저는 순진하게도 처가를 돕게 되어 기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됐다. 그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걱정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내가 약속할게. 부모님 더 이상 고생 안 하시게 될 거야. 저도 그를 껴안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전의 남편을 되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무너지더라도 저에게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인 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제가 거짓된 행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폭풍이 정말로 지나갔다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지훈 씨의 사랑이 모든 물질적 계산을 이겨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단지 처형 직전 집행인의 마지막 친절이었다는 것을, 모든 것을 휩쓸어갈 폭풍전의 고요였다는 것을 저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어느 주말 저녁에 닥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훈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성대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우리 가족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저는 기쁘게 달려나가 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평소와 같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낯설고 경멸적이었습니다. 지훈 씨, 왜 그래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지나쳐 곧장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어머니 최 여사가 이미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아. 지훈 씨가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니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훈 씨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쿵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서명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굵게 인쇄된 두 글자가 제 눈에 들어오는 순간 온 세상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신청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웅웅거렸습니다. 이혼. 왜 이혼이죠? 지훈 씨, 장난하는 거죠?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어요? 지훈 씨는 비웃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웃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뿐이야. 우리 삶은 너무 달라. 당신처럼 가족이라는 큰 짐을 진 여자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어. 가족이라는 짐?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저와 함께 짊어지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뭔가 오해가 있는 걸 거야. 지훈 씨, 나 좀 봐요. 나 서연이잖아요. 하지만 그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갑게 서류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명해.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고. 그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상냥하지 않았고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얘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겠니? 그녀는 입을 삐죽였습니다. 내 꼴을 좀 봐. 내 부모는 망했고 넌 더 이상 금수저 아가씨가 아니야. 내 아들이 너 같은 짐 덩어리를 계속 짊어지고 갈 만큼 멍청한 줄 알아? 지난 몇 년간 너랑 살아준 것도 내 집안 배경 때문이었어. 이제 내 집안이 끝났으니 너희 인연도 끝난 거야. 간단하잖아.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피 흘리는 제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랬구나. 그가 제게 바쳤던 사랑은 모두 계산된 것이었구나. 그는 단지 제 회장 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제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타이틀이 사라지자 그는 저를 쓸모없어진 물건처럼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인간 말종이야. 누구한테 욕이야. 그녀도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이 지난 5년간 너를 참아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알아. 어서 서명하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는 지훈 씨를 향해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훈 씨,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무슨 일이든 우리 함께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혼만은 안 돼요. 네, 하지만 제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 남자는 차갑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서연아, 당신에 대한 내 감정은 당신 집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이미 죽었어. 서명하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보든지 해. 그의 말은 마지막 희망과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질과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이혼 서류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더없이 잔인하게 속았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남자는 알고 보니 사랑의 가면을 쓴 악마, 사기꾼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함께 연극을 꾸몄습니다. 저를 이용하고 착취하고 마침내는 무자비하게 버리기 위한 연극을. 저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믿은 제가 잘못했지만 그들이 저를 계속 짓밟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펜을 집어들어 이혼 신청서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망설임 없는 단호한 서명이었습니다. 좋아요. 이혼해요. 지훈 씨와 그의 어머니는 제 변화에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혼수예요. 이혼해도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제 집이에요. 제 말을 듣고 지훈 씨와 최 여사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경멸과 연민이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내 집이라고? 지훈 씨는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습니다. 김서연, 당신 정말 불쌍할 정도로 순진하구나. 이혼하고 나서도 이 집에 당신 몫이 있을 거라고 정말 생각하는 거야?
그는 다가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던졌습니다. 직접 봐. 이게 누구 서명인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고 온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증여계약서였고 아래에는 제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서명했던 서류 뭉치, 제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함정을 깨달았습니다. 당신, 날 속였어. 저는 소리치며 그에게 짐승처럼 달려들었지만 그는 가볍게 저를 밀쳐냈고 저는 바닥에 보기 좋게 나뒹굴었습니다. 속였다고? 당신이 너무 멍청했다고 해야 맞지. 그는 승리자의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남편한테 집을 증여하는 서류에 서명해놓고 이제 와서 누굴 탓해? 이 집은 이제 나 혼자만의 것이야. 당신 몫은 단 1원도 없어. 저는 그 자리에 쓰러져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믿음을 잃고 이제 집까지 잃었습니다. 다는 그 자리에 쓰러져 저는 더없이 잔인하게 속은 것입니다. 재판 날짜를 기다리는 나날은 저에게 지옥과 같았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죄수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루빨리 치워버려야 할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지훈 씨와 그의 어머니는 더 이상 가식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저를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골칫덩어리를 내쫓은 후에 집을 어떻게 다시 꾸밀 것인지, 짐을 벗어 던진 것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을 초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피 흘리는 제 심장을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몇몇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도움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제 손으로 직접 집 증여 서류에 서명했다고 인정하자 그들은 모두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겠네요. 한 나이 든 변호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 명백하고 공증까지 다 되어 있어서요. 사기나 강압을 당했다는 명백한 증거, 예를 들어 녹음 파일이나 영상 같은 게 없다면 이 사건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법원은 증거로만 판단하니까요. 증거라니요. 제가 어디서 증거를 구한단 말입니까? 모든 일은 저와 지훈 씨 사이에서만 일어났고 그의 달콤한 말과 다정한 행동은 모두 연기였습니다.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허술한 연극에 속아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서류를 꼼꼼히 읽지도 않고 서명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제 자신을 탓하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자책은 이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잘못한 것은 내가 아니다. 잘못한 것은 그들이다. 내 사랑과 믿음을 이용해 비열한 음모를 꾸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다. 저는 지더라도 재판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법 앞에 서서 제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더라도 그들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재판 날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변호사도 가족도 없이 홀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차마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부도 사건으로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부 사이에 작은 갈등이 생겨 해결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와 그의 어머니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매우 자신감 넘쳐 보이는 번듯한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인 것을 보고 그들은 더욱 경멸적이고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거의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지훈 씨의 변호사는 명료하고 유창하게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는 우리 결혼이 극복할 수 없는 갈등과 환경 및 생각의 차이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비장의 카드, 제 서명이 있는 집 증여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는 고상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재산에 관해서는 저희는 어떠한 분쟁도 없습니다. 부부간의 정을 생각하고 또한 자신의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살펴준 시댁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제 의뢰인의 아내인 김서연 씨는 본인 소유의 빌라 지분 전체를 남편인 박지훈 씨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며 공증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의 말은 뻔뻔하게 진실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감사, 보살핌, 그들은 저를 사기당한 피해자에서 분수를 아는 아내로 둔갑시켰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저는 속았어요. 저는 그 서류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그가 저를 속였어요. 아버지를 돕기 위한 은행 대출 서류라고 저를 속였다고요. 저는 서명을 강요당했어요. 하지만 재판장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김서연 씨. 서류에 있는 서명이 본인의 서명이 맞습니까? 화면에 비친 서류를 보았습니다. 틀림없는 제 서명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용을 몰랐어요.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속았어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재판장님, 사기나 강요를 당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지훈 씨의 변호사가 되물었습니다. 도전적인 질문. 제 무력함을 후벼 파는 칼날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증거라니요? 제가 어디서 증거를 구한단 말입니까? 모든 일은 저와 그 사이에서만 일어났고 그의 달콤한 말은 이제 연기처럼 사라져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무력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울며 절망적으로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속았어요. 억울해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하얀 종이와 검은 잉크 앞에서 제 눈물은 무의미했습니다. 지훈 씨와 그의 어머니는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승리자의 희열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법봉을 내리쳤습니다. 그 건조한 소리는 제 결혼과 믿음에 관해 마지막 못을 박는 소리 같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판결을 낭독했습니다. 본 법정은 김서연 씨와 박지훈 씨 간의 부동산 증여 계약이 서명과 공증을 모두 갖춘 완전한 합법적 계약임을 인정한다. 김서연 씨 측은 사기나 강요를 당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법원은 박지훈 씨의 이혼 신청을 받아들인다. 재산에 관하여 해당 주소지의 빌라는 박지훈 씨의 단독 재산으로 확정한다. 저는 의자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귀가 웅웅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졌습니다. 처참하게 졌습니다. 제 순진함과 맹목적인 믿음 앞에 졌습니다. 말 그대로 넘어진 것이었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제 영혼의 추락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남편, 믿음,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인 집까지. 지훈 씨와 그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최 여사의 만족스러운 비웃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짓과 제 고통 위에 세워진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법정에 홀로 앉아 완전히 무너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분노와 불복의 감정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그 집은 내 집이야.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그들이 모든 것을 그렇게 쉽게 빼앗게 두지 않을 거야. 나는 남아서 끝까지 싸울 거야. 혼자일지라도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밖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차가운 비가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제 심정과 꼭 같았습니다. 저는 졌습니다. 정의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가혹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 비참한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달리 갈 곳도 없었습니다. 정처 없이 택시를 잡아 타고 다시 그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는 보금자리였던 곳, 이제는 제가 패배한 전쟁터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지훈 씨와 그의 어머니도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최 여사가 입을 삐죽이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넌 왜 또 여기 기어들어왔니? 법원에서 판결 다 났잖아. 여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못 들었어? 귀머거리야? 꼴 보기 싫으니 어서 꺼져. 저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곧장 들어가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집은 제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집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닐지 몰라도 도의적으로는 제가 여전히 이 집의 주인입니다. 제가 계속 버티자 지훈 씨가 다가와 방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뭐 하자는 거야? 여기서 눌러앉아 버티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에게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집은 우리 부모님 집이에요. 그분들의 피와 땀이 서린 곳이라고요. 나는 어디에도 안 가요. 죽더라도 이 집에서 죽을 거예요. 당신들 같은 사기꾼들이 쉽게 빼앗게 두지 않을 거라고요. 너 지금 누구한테 사기꾼이라는 거야? 최 여사가 뒤에서 달려와 제 얼굴에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누구한테 말했는지는 당사자가 제일 잘 알겠죠.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의 완고하고 도전적인 태도는 그들을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막 법원에서 돌아온 탓인지 그들도 감히 심한 짓은 하지 못했습니다. 좋아. 지훈 씨가 비웃었습니다. 남고 싶으면 남아봐. 하지만 편히 살 생각은 마.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날은 제가 방에서 버틴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마도 인내심이 바닥났는지 지훈 씨는 더 이상 고양이 쥐놀리듯 하는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가 제 방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김서연, 당장 나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 나올 거야? 내가 문 부수고 들어가는 꼴을 보고 싶어? 저는 그의 성격상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거만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안 갔어? 정말 뻔뻔하게 눌러앉아 버틸 셈이야. 내가 말해주지, 김서연. 내 그 망에 빠진 집구석은 우리 집에 비빌 건덕지도 못 돼. 알아서 꺼지는 게 좋을 거야. 험한 꼴 보지 말고. 저는 그저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침묵은 그를 더욱 화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 가겠다 이거지? 좋아.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번호. 바로 제 아버지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전 장인어른 되시나요? 그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경멸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스피커폰을 켜서 저와 근처에 서 있던 그의 어머니도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저 지훈입니다. 장모님께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두 분의 귀한 따님께서 오늘부로 제 아내가 아니게 되셨습니다. 저희 방금 이혼했거든요. 수화기 너머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놀라움과 상심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인하게 비웃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냥 소식만 전하려고 전화한 건 아닙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오셔서 댁에 그 골칫덩어리나 데려가시죠. 제 집에 눌러 앉아서 나갈 생각을 안 하네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나 뭐라나. 따님 교육 참 잘 시키셨네요. 뻔뻔하게 남의 집에 빌붙는 버릇까지 가르치시고. 쨍그랑.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늘 손에 들고 계시던 찻잔이었을 겁니다. 너 뭐라고 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와서 데려가시라고요. 지훈 씨가 미친 짐승처럼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은 당신 같은 망한 늙은이 딸내미나 받아주는 자선시설이 아니라고요. 1시간 드리겠습니다. 1시간 뒤에도 저게 내 눈앞에 보이면 왜 내가 사람 시켜서 길바닥에 끌어내버렸는지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만. 그는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돌아보며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력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치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까지 모욕했습니다. 그는 제 마지막 한계선을 건드린 것입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곳에 완고하게 남아있는 것은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제 소중한 사람들을 상처 입힐 빌미만 더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오셔서 댁에 그 골칫덩어리나 데려가시죠. 지훈 씨의 말이 수천 개의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제 마음을 후벼파며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까지 모욕했습니다. 그는 저와 우리 가족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믿음, 사랑, 그리고 가족이라 불리는 것을 지키려 했던 마지막 힘까지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화려한 거실 한가운데 서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분노, 고통, 그리고 숨막히는 무력감이 차올랐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 집에 버티고 있는 것은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머무르는 것이 정의를 위한, 부모님이 제게 주신 선물을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제 소중한 사람들을 상처 입힐 빌미만 더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상심하셨을까요? 평생의 사업을 이루셨는데 이제는 전 사위에게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까지 들으셔야 했습니다. 더 이상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불효하고 쓸모없게 느껴졌습니다. 지훈 씨와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를, 스스로 짐을 싸서 굴욕적으로 떠나기를. 왜 아직도 안 가? 지훈 씨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니면 네 아버지가 진짜로 오길 기다리는 거야. 그것도 괜찮지. 그 양반이 자기 눈으로 귀한 딸이 어떻게 길바닥으로 쫓겨나는지 똑똑히 보게 말이야. 그때쯤이면 딸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걸 후회하겠지.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절망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의식적인 반사 행동처럼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왜 전화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희미한 위로라도 받고 싶었을지도, 혹은 단순히 이런 모욕을 겪게 해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자마자 수화기 저편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저는 흐느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제 울음소리로만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울지 마라. 수학이 넘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제가 생각했던 분노나 당황스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침착하고 차분했으며 이상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아빠는 다 알고 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비탄이 순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놈이 한 말, 아빠가 전부 다 녹음해놨다. 우리 딸,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아주 잘했어. 용감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파산한 사람의 지치고 무력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낮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침묵하던 사자가 마침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거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절대 어디에도 가지 마라. 그 집에 가만히 있어.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마.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신경 쓰지 말고 필요하면 방문을 잠가라. 알아들었니? 네, 들었어요. 저는 여전히 아버지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어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렇게 침착하신 걸까요? 왜 저더러 남아있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좋다. 거기 가만히 있어. 30분 뒤에 아빠가 도착할 거다. 하지만 아빠가 여기 오셔서 뭘 하시게요? 저는 걱정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이랑 시어머니가 여기 있어요. 아주 기세등등하다고요. 아빠를 모욕할 거예요. 아빠를 믿어라. 아버지는 단지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짧지만 천근 같은 무게가 실린 그 한마디에 제 안의 모든 혼란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절대적인 믿음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0분 뒤에 아버지가 오신다.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 파산해서 빈털터리가 된 분이 저렇게 기세등등한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시려는 걸까? 설마 그들에게 저를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러 오시는 걸까? 아니, 그럴 리 없어. 방금 전 아버지의 목소리는 애원하러 가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하러 가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지훈 씨와 그의 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마친 뒤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더욱 더 이해했습니다. 왜 아빠한테 일러 바쳤냐? 지훈 씨가 비웃었습니다. 어디 그 망한 늙은이가 와서 뭘 할 수 있는지 보자고. 아니면 와서 자기 딸 좀 용서해달라고 무릎이라도 꿇으려나? 그것도 볼만한 구경이겠네. 저런 거랑 말 섞어서 뭐해. 최 여사가 입을 삐죽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라고 해. 와서 저 골칫덩어리 데려가게. 속 시원하겠네. 난 차나 한잔하면서 구경이나 해야겠다.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유유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다리를 꼬고 스포츠 채널을 틀었습니다. 제 존재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오만함의 마지막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곧 거대한 쓰나미가 닥쳐와 그들의 모든 교만과 더러운 계산을 휩쓸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제 침실로 올라가 아버지가 시킨 대로 방문을 잠갔습니다.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고 앞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저와 그들 가족의 모든 운명을 결정할 운명의 30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흥분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기 직전의 기분이었습니다. 정확히 30분 후 멀리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굉음을 내는 자동차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우리 집 대문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행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와 그의 어머니가 상상했을 법한 낡은 택시나 오토바이가 아니었습니다. 선두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결코 착각할 수 없는 차.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파트너를 만날 때 타시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비쳐 고급스러운 검은색 도장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뒤로는 2대의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따랐고 마지막으로는 경호원이나 부피가 큰 물건을 싣는 데 쓰는 커다란 밴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행렬이 멈춰 서자 길이 가득 찼고 매우 위압적이고 권위 있는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지훈 씨와 그의 어머니도 소리를 듣고 궁금해서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그 자동차 행렬을 보자 그들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어떤 높으신 분이 주소를 착각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롤스로이스의 문이 열리고 검은색 정장에 검은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신이 많은 경호원인 전 실장님이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차를 돌아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리셨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톰포드 정장을 입고 계셨고 손목에는 작년 생신 때 제가 선물해드린 한정판 파텍 필립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고 구두는 광이 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빚더미에 앉아 파산한 사람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위엄 있고 당당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온 황제 같았습니다. 나머지 차들에서는 우리 가족의 전담 변호사님과 10여 명에 가까운 경호원 팀이 뒤따라 내렸습니다. 모두 키가 크고 건장했으며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 매우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제 방 창문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놀라움의 말을 잃었고 이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과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파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지훈 씨와 그의 어머니도 발코니에서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색은 오만함에서 당황으로 그리고 극심한 공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호팀은 신속하게 흩어져 대문 주변을 통제했습니다. 아버지와 임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를 모욕한 후 지훈 씨가 잠그는 것을 잊은 현관문. 저는 서둘러 방문을 열고 눈물을 닦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와 임 변호사님도 막 거실로 들어서고 계셨습니다. 아빠, 저는 행복과 놀라움에 복받쳐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의 엄격했던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다가와 팔을 벌려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 딸. 그는 떨리는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안하다. 고생하게 만들어서 이제 다 끝났다. 아버지의 품, 그 굳건하고 따뜻한 품이 제가 겪었던 모든 굴욕과 고통을 씻어주었습니다. 저는 안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 씨와 최 여사도 그제야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계단 꼭대기에 서서 눈앞의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고 두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훈 씨가 더듬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거만함 대신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회장님 회사는 아버지는 저를 놓아주고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부드러웠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이 자리 잡았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볼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내 회사 말인가? 그는 비웃었습니다.
비아냥거림이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관심 가져줘서 고맙네. 아주 잘 운영되고 있네. 심지어 오늘 아침에는 싱가포르에서 큰 계약도 하나 따냈지. 뭐라고요? 최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당신은 파산했잖아. 당신 입으로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 내 입으로 그렇게 말했지. 아버지는 태연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비보가 아니었네. 시험이었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시험. 시험이라고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지훈 씨와 최 여사도 경악했습니다. 시험이라니? 최 여사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저 차분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지훈 씨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옆에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의 여유로운 모습은 마치 자신의 궁전에 앉아있는 왕과 같았습니다. 임 변호사님은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리 테이블로 다가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박지훈 씨 그리고 최은숙 여사님. 그는 감정 없는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아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임 변호사님은 짙은 청색 표지로 제본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5년 전 박지훈 씨와 김서연 양의 결혼식 날 작성된 부동산 증여 계약서 원본입니다. 김민준 회장님께서는 신부의 아버지로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 공동 재산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이 빌라를 증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최 여사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따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증거를 언급하며 약간의 용기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자기 지분 전부를 내 아들에게 증여한다는 서류에 서명했어. 이 집은 이제 우리 지훈이 단독 소유라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했어. 명백한 서류가 있는데 당신들이 어디 감히 뒤집으려고 해. 그녀는 자신이 얻은 법적 승리에 여전히 매달리며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임 변호사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민과 비아냥이 섞인 미소였습니다. 여사님,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 재판에서의 승리는 아마도 일시적인 승리일 뿐일 겁니다. 이 원본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 구조 사망을 자세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는 마지막 페이지 맨 끝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인쇄된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꼼꼼히 읽지 않으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지훈 씨와 최 여사는 서둘러 몸을 숙여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그들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흰색으로 그리고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임 변호사님은 그들이 소화할 시간을 주지 않고 마치 판사가 판결을 내리듯 크고 또렷하게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별조항 구조 사망, 본 증여 계약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은 수증자인 박지훈과 김서연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만 절대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혼, 일방의 사망 등 어떠한 사유로든 혼인 관계가 종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 증여자 김민준에 공증된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양도, 증여, 매매, 담보 설정 등의 계약 및 서류는 무효로 간주된다. 해당 부동산은 자동으로 최초 소유주인 대한건설 유한책임회사로 소유권이 귀속된다. 무효라고? 최 여사가 더듬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아들의 팔을 잡고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사님. 임 변호사님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죠. 박지훈 씨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증여 서류. 두 분이 보물처럼 여기는 그것은 그와 서연 양이 공식적으로
이혼한 직후부터 자동으로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어떠한 법적 가치도 없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지훈 씨가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당신들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조항이 어디 있어? 어느 법이 이걸 허용해? 임 변호사님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지훈 씨,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군요. 이것은 조건부 증여라고 불리는 완전히 합법적인 조항입니다. 당신과 서연 양이 이 계약서에 서명했을 때 그것은 두 분이 그 조건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몰랐다고 말할 수 없죠. 게다가 당시 당신 측 변호사도 이 계약서를 검토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지훈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장인어른으로부터 너무나 큰 재산을 선물 받는다는 기쁨에 들떠 자잘한 조항들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함정에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더없이 정교하게 계산된 법적 함정에 그럼 법원 판결은 어떻게 되는 거야? 최 여사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집이 내 아들 거라고 판결했잖아. 1심 법원의 판결은 당시 재판에 제출된 증거에 기반한 것입니다. 임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원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두 분의 연극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박지훈 씨의 사기 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이 원본 계약서를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항소할 것이고 제가 100% 보장하건대 2심에서는 판결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박지훈 씨는 집을 얻기는커녕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지훈 씨와 그의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그리고 아버지를 경하게 찬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5년 전에 설치되어 완벽한 타이밍에 작동된 함정에 그들은 너무 자만했고 우리를 얕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더없이 쓰라린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임 변호사님의 설명이 끝나자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지훈 씨와 그의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아무런 기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졌습니다. 처참하게 졌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시던 아버지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승리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실망과 깊은 슬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지훈 군, 그가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한때 자네를 매우 신뢰했었네. 자네가 야망 있고 재능 있으며 무엇보다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청년이라고 생각했지. 나는 내 가장 사랑하는 딸을 자네에게 시집 보내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고 자네들 부부에게 큰 재산을 선물하여 기반을 마련해 주었네. 나는 자네가 서연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나중에는 나와 함께 이 사업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기대했지. 그는 실망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몇 년간의 시험 기간을 거쳐 자네들이 진정으로 성장했다고 판단되면 그룹의 큰 사업 부문 전체를 자네 부부에게 맡길 생각이었네. 아마 자네가 평생 꿈도 꾸지 못했을 자리였을 거야. 그리고 이 파산 연극이 바로 자네를 위한 나의 마지막 시험이었네. 그 말을 듣자 지훈 씨와 최 여사뿐만 아니라 저조차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시험, 아버지는 미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서연아, 너에게 말하지 않아서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그래야만 했다. 네가 선택한 남자, 내가 내 딸의 미래와 내 사업 전체를 맡기려 하는 그 남자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아야만 했다. 그는 다시 지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 딸이 더 이상 부유한 아가씨가 아니게 되었을 때, 그녀의 집안이 무너졌을 때, 그녀가 짐이 되었을 때, 자네의 진짜 본성이 무엇인지 보고 싶었네. 과연 자네가 결혼식 날 맹세했던 것처럼
그녀 곁에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기회를 주었네. 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한 남자로서, 한 남편으로서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하지만 자네는 나를 너무나 실망시켰어. 자네는 탐욕과 배신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녀를 버렸고, 심지어 자네 어머니와 함께 비열한 연극을 꾸며 그녀의 마지막 재산까지 빼앗으려 했네. 자네는 내 딸의 남편이 될 자격이 없어. 나로부터 그 어떤 것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고. 아버지의 말은 지훈 씨의 미래를 향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마지막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지 빌라 한 채가 아니라 거대한 재산, 거대한 사업, 그리고 찬란한 미래 전체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근시안적인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그리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흐느꼈습니다.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귀신에 씌인 것 같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약속드립니다. 변하겠습니다. 서연이에게 잘하겠습니다. 제발 저희를 내쫓지 말아주세요. 최 여사도 아들이 그러는 것을 보고 황급히 달려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돈어른. 그녀도 비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늙어서 노망이 들어 아들을 부추겼습니다. 제발 젊은 애들 생각해서, 5년간 부부로 살아온 정을 생각해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또 다른 눈물의 연극이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용서? 만약 오늘 여기에 온 사람이 내가 아니라 정말로 파산한 늙은이였다면 두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까? 아니면 그 늙은이를 실컷 모욕하고 그의 딸을 무자비하게 길거리로 내쫓았을까? 아버지의 질문에 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회는 내가 주었네. 하지만 자네가 제 손으로 걷어차 버렸지. 아버지가 지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은 없네. 지훈 씨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더 이상 울며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그리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뉘우침이 없었고 그 대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과 무기력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이었다고. 파산은 가짜였어. 그는 미친 듯이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그랬구나. 모든 게 연극이었어. 내 마음을 시험하기 위한 연극. 당신들은 나를 실험실 쥐처럼 취급해놓고 이제 와서 덫에 걸린 걸 보고 즐거워하는군. 우리가 자네를 쥐로 본 것이 아니네. 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스스로 쥐가 된 것이지. 머리 위에 매달린 덫은 보지 못하고 눈앞에 미끼만 쫓는 쥐 말이야. 최 여사는 한동안 넋을 잃고 있다가 정신을 차렸지만 그녀의 정신은 광적인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며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아버지의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위선적인 온화한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고 뻔뻔함과 탐욕만이 남았습니다. 당신, 잘났어. 정말. 김민준 회장. 그녀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돈 있고 권력 있으니 뭐든지 할 수 있겠지. 당신 딸이랑 재산을 가지고 시험이나 하고 말이야. 우리가 당신 장난감인 줄 알아? 그래, 내 아들이 잘못했어. 당신처럼 냉혹하고 잔인하지 못했던 게 잘못이지. 그녀는 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훈아, 일어나.
뭘 꾸물거려.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네 잘못은 너무 착하고 사람을 잘 믿은 것뿐이야. 저 늙은이 딸이랑 5년 동안 살면서 공주처럼 모셨는데 이제 와서 저 집안 전체가 합심해서 널 쫓아내려고 하잖아. 아직도 저 사람들한테 무릎 꿇고 있을 거야? 저는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녀는 뻔뻔하게 진실을 왜곡하고 흑백을 뒤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그녀의 아들은 피해자가 되었고 우리는 잔인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최은숙 여사님, 그제야 임 변호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말씀을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모셨고 누가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여사님께서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집은 법적으로 단 한 번도 여사님 아드님의 소유였던 적이 없습니다. 닥쳐. 최 여사는 임 변호사에게까지 욕을 퍼부었습니다. 너도 그냥 저 늙은이한테 돈 받고 움직이는 변호사 나부랭이일 뿐이잖아. 서류상으로 서연이가 내 아들한테 집을 증여했다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했어. 너희들이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1심의 잘못된 판결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은 여자와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 그는 어머니의 말에 자극받은 듯 했습니다. 그의 절망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 대신 광적인 도전의식이 서려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가 핏대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나는 당신 시험에서 졌어. 하지만 너무 의기양양해 하지는 마. 이 집은 법원에서 내 소유라고 판결했어. 당신의 그 해괴한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법원 판결은 여전히 유효해. 뒤집고 싶다고? 쉽지 않을걸. 우리 2심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당신 돈이 흑백 논리를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는 오히려 우리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손에 쥔 판결문으로 자신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탐욕에 완전히 눈이 멀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씁쓸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조금의 뉘우침도 없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맞서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훈 씨와 최 여사를 차례로 쳐다보셨습니다. 그는 전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차갑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좋아.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그는 임 변호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임 변호사, 아마 2심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 같군. 내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을 저들에게 보여주게. 마지막 선물. 저도 놀랐습니다. 임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가 꺼낸 것은 서류 뭉치가 아니라 태블릿 PC였습니다. 그는 영상을 하나 재생시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지훈 씨 모자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고급 레스토랑의 한 룸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주인공은 다름 아닌 지훈 씨였습니다. 그는 낯선 남자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재판 쪽 일만 잘 처리해 주시면, 판결이 저한테 유리하게 나도록만 해주시면 제가 빌라를 손에 넣는 즉시 바로 팔아버릴 겁니다. 매각 대금은 약속대로 6대4로 나누는 겁니다. 상대방 남자가 웃었습니다. 확실한가? 자네 장인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 양반 이제 망한 늙은이에 불과해요. 지훈 씨가 비웃었습니다. 그 딸은 멍청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요. 모든 게 제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거실은 다시 한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아들은 아내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감히 법원 관계자와 뒷거래를 하고 돈으로 정의를 사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훈 씨, 그의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이 영상을, 자네가 가진 인맥을 내가 가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나? 아버지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만난 그 사람은 바로 내가 설치한 덫이었네. 나는 자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었을 뿐인데 자네는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군. 극심한 충격에 지훈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더러운 음모까지 모두 발가벗겨지고 폭로당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임 변호사님이 고발장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순한 사기 및 재산 편취가 아니라 뇌물 공여죄의 혐의까지 있습니다. 형사범죄죠. 이 영상과 판사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의 증언까지 더해지면 당신이 몇 년형을 받게 될 것 같습니까? 박지훈 씨, 지훈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고개를 들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저항 의지를 상실했고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정신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최 여사는 끔찍한 충격 끝에 더 이상 소리 지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그리고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자신들이 호랑이 굴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교만과 오만함은 사라지고 자비를 구하는 자의 비참함만이 남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울부짖으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제가 아들을 부추겼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 유일한 아들입니다. 아들이 감옥에 가면 저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발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는 그저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선처? 최 여사, 당신 아들이 내 딸을 속였을 때 당신은 그 단어를 생각이나 해봤소? 당신 모자가 재산을 빼앗고 희희낙낙했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소? 그리고 당신 아들이 나를 무자비하게 모욕하며 망한 늙은이라고 불렀을 때 바로 그 늙은이에게 애원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소? 아버지의 질문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고 그녀는 더욱 고개를 숙이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제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돌아보셨고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연아, 마음 약해지지 마라. 독사는 죽이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돌아와 우리를 물게 되어 있다. 이번에는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는 더 이상 그들 모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임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임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박지훈 씨, 최은숙 여사님, 그가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께서 고심 끝에 두 분께 마지막으로 살 길을 하나 열어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살 길이라는 두 단어에 지훈 씨와 그의 어머니는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우리는 박지훈 씨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임 변호사님이 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이 서약서에 서명하십시오. 내용은 간단합니다.
두 분은 법원 판결에 대한 모든 항소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며 동시에 이 빌라가 대한건설 소유임을 인정한다. 또한 오늘부로 두 분은 김서연 양의 삶에 다시는 나타나거나 연락하거나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두 분이 서명에 동의하시면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시면 저 영상은 즉시 경찰 수사기관으로 보내질 겁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최후통첩이었습니다. 서명하고 집을 잃는 대신 자유를 얻거나 서명하지 않고 감옥에 가거나 지훈 씨는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펜을 움켜쥐고 떨리는 손으로 서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최 여사도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들을 따라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들이 서명을 마치자 임 변호사님은 조심스럽게 서약서를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좋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밖에 서 있던 경호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들어오게. 검은 유니폼을 입은 10여 명의 경호원들이 일제히 안으로 들어와 두 줄로 늘어섰습니다. 그들의 기세에 방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임 변호사,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최후통첩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주게. 임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빌라의 합법적인 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최은숙 여사님과 아드님께서는 1시간 내로 이곳에서 퇴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두 분께서는 필수적인 개인 물품만 가지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재산과 가구는 대한건설 소유입니다. 아버지는 경호팀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박 팀장, 사람들 시켜서 최 여사님과 박지훈 군짐 싸는 것 좀 도와드리게. 명심하게 개인 물품뿐이야. 옷, 신발 같은 것들. 나머지는 전부 두고 가야 해. 1시간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정중히 밖으로 모시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가장 굴욕적인 퇴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팀장의 지휘 아래 경호팀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그룹은 지훈 씨 모자를 위층으로 안내했고 다른 그룹은 커다란 박스를 들여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지훈 씨와 최 여사의 옷장 속 옷들이 끌려 나와 박스에 던져졌습니다. 신발, 가방, 화장품, 모든 것이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조금의 존중도, 조금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최 여사는 자신이 아끼던 명품들이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것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녀가 막으려 달려들었지만 두 명의 경호원이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회장님 명령입니다. 지훈 씨는 그저 한쪽 구석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퇴거는 저와 대문 밖에서 기웃거리던 호기심 많은 이웃들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박지훈 씨 집이 조폭에게 털리고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정확히 1시간 후 지훈 씨 모자에 모든 개인 짐은 몇 개의 박스에 깔끔하게 포장되었습니다. 박지훈 씨, 최은숙 여사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임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주시죠. 지훈 씨와 그의 어머니는 몇 개의 박스를 든 채 초라하게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제 옆을 지나갈 때 지훈 씨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 고통, 그리고 약간의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은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커다란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그들 뒤로 천천히 닫히며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훈 씨 모자가 쫓겨난 후 넓은 빌라는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닌 차가운 공허함이었습니다. 최 여사의 비싼 향수 냄새,
지훈 씨의 시끄러운 TV 소리,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거실에는 서둘러 떠난 흔적들 속에서 저와 아버지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딸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동정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 울었습니다. 낭비된 5년의 청춘을 위해, 무참히 짓밟힌 믿음을 위해 울었습니다. 제가 틀렸던 거죠, 아빠? 저는 흐느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믿은 게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아니, 너는 틀리지 않았어. 너는 단지 너무 선했을 뿐이야. 잘못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헤아리기 어려운 사람 마음에 있는 거란다. 이제 그만 울어라. 이건 너에게 아주 값비싼 교훈이 될 거다. 강해져라, 우리 딸.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훈 씨의 모습, 쫓겨날 때의 그 절망적인 눈빛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연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탐욕스럽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빌라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일을 해결하신 후 다시 싱가포르로 출장을 가셔야 했습니다. 그는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상처를 치유할 조용한 공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지훈 씨 가족이 빌라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웃들, 친구들 모두가 떠들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파산 연극과 지훈 씨의 사기 음모에 대한 진실도 서서히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남편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아내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존경과 약간의 경외심이 담긴 시선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며칠 후 지훈 씨와 같은 회사에 다녔던 옛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너 소식 들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전 남편 박지훈 회사에서 잘렸대.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사건이 터진 후 지훈 씨의 평판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처가의 재산까지 속여 빼앗으려는 사람을 믿고 중요한 직책을 맡길 회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여론의 압박과 아마도 아버지의 인맥이 약간 작용한 덕분에 신속하게 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그 사람 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난 날 충격으로 입원했다가 지금은 시골로 내려갔대. 아주 비참하다더라. 정말 인과응보야.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탐욕과 악행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가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약 일주일 후 늦은 저녁, 제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훈 씨였습니다. 그는 현관의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비참해 보였습니다. 말끔했던 정장은 구겨진 셔츠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항상 단정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며칠 밤을 새운 듯 두 눈은 충혈되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실패자 빈털터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쌍한 모습을 보자 마지막 남은 일말의 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저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미안해.
그가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터져나오는 흐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서연아. 정말 잘못했어. 탐욕에 눈이 멀었어. 나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 쓰레기였어.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어. 그냥 마지막으로 내 얼굴 한번 보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넓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그가 저와 우리 가족에게 한 짓 때문에 그를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 약간의 연민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제가 한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어나요. 제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모든 건 이미 끝난 일이에요. 아니,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날 용서한다고 말해주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서연아, 불가능한 거 알지만 제발 나한테 기회 한 번만 더 주면 안 될까? 다시 시작할 기회 말이야. 내가 약속할게. 변할게. 다른 일자리 찾아서 열심히 일해서 너한테 다 갚을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다시 시작하자고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지훈 씨, 모든 게 그렇게 쉽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깨진 거울이 다시 붙을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을 당신이 직접 산산조각 냈잖아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훈 씨, 그거 알아요?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건 당신이 내 집을 속여 빼앗아간 게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무자비하게 모욕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약해지셨을 때 당신은 아버지의 자존심을 짓밟았어요. 그건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틀렸어요. 제가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장 큰 잘못은 탐욕이 아니라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었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처가, 그리고 찬란한 미래까지.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내던져 버렸어요. 당신은 금광을 버리고 석탄 덩어리를 택한 거예요. 그게 당신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에요. 제 말은 비수처럼 그의 자존심을 깊게 찔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가요. 제 목소리가 피곤해졌습니다. 우리 사이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다시는 찾아와서 날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 인생이나 잘 살아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기댄 채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랑을 떠나보내고 내 인생의 슬픈 한 장을 마감하는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단지 물질적 손실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격의 붕괴이고 양심의 가책이며 남은 평생을 따라다닐 고독이었. 지훈 씨는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렀고 저 또한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얻었. 그 마지막 만남 이후 지훈 씨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듣기로는 도시를 떠나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회사도 망하고 집도 없고 미래도 암담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고 친척과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 속에서 살아야 했. 조금은 씁쓸했지만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결말이었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큰 충격 이후에 서둘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지 않았다.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 행복과 비극을 모두 담고 있던 넓은 빌라는 이제 내가 균형을 되찾기 위한 고요한 공간이 되었다. 나는 비싸지만 차가웠던 가구 절반을 팔고 그 자리에 푸른 화분과 예술 작품들을 들여놓았다. 그곳을 진정한 보금자리,
나만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아버지는 배신한 사위에게 교훈을 주신 후 더 이상 내게 그룹의 경영에 참여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다. 그는 따라 너는 이미 너무 많은 풍파를 겪었. 이제는 네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렴. 아빠는 항상 뒤에서 널 응원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는 내 열정이었던 건축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큰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다. 나는 작은 디자인 사무소를 직접 설립하여 소외 계층을 위한 집 짓기, 산간 지역 아이들을 위한 학교 설계,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 등 사회 공헌적인 프로젝트를 전문으로 맡았다. 내 재능을 단지 무심한 건물을 짓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좋은 가치를 창출하는 데 사용하고 싶었다. 바쁜 일과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은 내가 슬픈 과거를 점차 잊게 도와주었다.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났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았. 내 고통이 아무리 컸다 해도 세상의 다른 불행에 비하면 작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나를 더 강하고 너그럽게 만들었. 몇 년 후 내 디자인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나는 우연히 대학 시절 친구였던 현우 씨를 다시 만났다. 그 역시 건축가였고 나와 같은 뜻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우리는 일과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 그의 곁에서 나는 박지훈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던 공감대와 이해심을 발견했다. 사랑은 내게 다시 한번 찾아왔.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어떠한 계산도 없이. 내가 재혼을 결심했을 때 아버지는 내게 물으셨다. 이번에는 확신하는 거니?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확신해요. 그는 지훈 씨처럼 부자도 아니고 정해진 찬란한 미래도 없어요. 하지만 그는 진실한 마음을 가졌어요. 지금 저에게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해요. 나의 두 번째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다. 우리는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들만 초대해 잡고 따뜻한 파티를 열었다. 나는 비싼 웨딩드레스 대신 내가 직접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었다. 그것은 단순했지만 평범한 행복에 대한 나의 모든 사랑과 희망을 담고 있었다. 나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행복의 정점에서 배신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스스로 일어서서 새로운 평화를 찾기까지의 여정. 그것은 내게 믿음과 인간의 가치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 사랑은 매우 아름답지만 결코 맹목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결코 자존심과 자신의 가치까지 희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코 달콤한 말이나 화려한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행동을, 특히 당신이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폭풍을 겪어봐야만 어느 것이 굳건한 거목이고 어느 것이 언제든 부러질 준비가 된 썩은 나뭇가지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행복은 막대한 재산이나 정해진 미래가 아니다. 행복은 때로는 마음의 평화이고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당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조차 당신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이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의 정점에서 배신의 나락으로 그리고 잿더미 속에서 다시 멋지게 일어서기까지 서연 씨의 파란만장한 여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배신자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결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모두는 아마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함께 겪었을 것입니다. 동화 같던 결혼 생활에 대한 부러움에서 180도 변해버린 인심에 대한 경악과 분노로 그리고 더없이 잔인한 음모에 대한 울분으로 마침내 지혜와 힘이 넘치는 통쾌한 역전극에 환호하기까지.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자극적인 가족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 인간의 가치, 행복의 본질, 그리고 역경에 맞서는 방법에 대한 깊은 교훈과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이야기가 주는 가장 크고 고통스러운 교훈은 물질적 기반 위에 세워진 일부 관계의 본질에 대한 냉혹한 진실입니다. 5년 동안 서연 씨는
꿈속에서 살았습니다. 완벽한 남편, 화목해 보이는 시댁이라는 꿈. 그녀는 박지훈의 사랑이 계산 없는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행복해서 기꺼이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고 열정을 접고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가정주부의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파산 연극은 너무나 가혹한 시험지였습니다. 모든 거짓된 껍데기를 벗겨내는 불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훈이 그녀에게 바쳤던 사랑,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보였던 존중, 그 모든 것은 회장 딸이라는 타이틀과 거대한 재산, 그리고 그녀 집안의 인맥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타이틀이 사라지고 물질적 기반이 무너지자 사랑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존중은 경멸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쓸모없어진 물건처럼 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녀가 가진 마지막 것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여성들에게 사랑에 있어서 결코 너무 순진해서는 안 된다는 깊은 교훈을 줍니다. 낭만적인 사랑은 멋진 것이지만 현실적이고 튼튼한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결코 달콤한 말이나 화려한 겉모습에 눈이 멀지 마십시오. 사람의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가 주변 사람들, 특히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그가 어려움과 실패에 어떻게 맞서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스스로에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만약 어느 날 당신이 외모, 돈, 지위까지 모든 것을 잃는다면 그 남자는 여전히 당신 곁에서 손을 꽉 잡아줄 것인가?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가진 유형의 가치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모든 장점과 단점을 포함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코 상대방이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당신이 가진 것을 사랑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도박에 당신의 인생 전부를 걸지 마십시오. 더불어 이 이야기는 믿음과 신중함에 대한 값비싼 교훈이기도 합니다. 서연 씨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너무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녀는 맹목적으로 믿었고 자신이 서명하는 것을 꼼꼼히 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달콤한 말과 눈물의 연극을 믿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판결문에 스스로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합니다. 인생에서 특히 서류, 법률,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절대로 안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신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사람이 아무리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일지라도 시간을 내어 모든 문구와 조항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고 미소와 약속 뒤에 어떤 음모와 함정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신중함은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눈물과 후회, 때로는 전 재산으로 대가를 치르는 일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위대하고 깊은 통찰력을 가진 아버지, 김 회장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응석바디로 키우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랑에는 지혜와 결단력, 그리고 존경할 만한 성견지명이 동반되었습니다. 그가 꾸민 파산 연극은 비록 딸에게 고통스러운 감정을 겪게 했다는 점에서 잔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위의 진짜 얼굴을 벗겨내는데 이보다 더 효과적인 시험은 없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역경이야말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용광로라는 것을. 어려움과 역경에 직면했을 때, 모든 물질적 이익이 사라졌을 때, 한 사람의 진짜 본성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증여 계약서에 특별 법률 조항을 삽입한 방식 또한 경험 많은 사람의 신중함과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그는 주었지만 맹목적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에게 행복의 기반이 될 큰 재산을 주었지만
동시에 사람의 마음이 변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 자기 보호 메커니즘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들에게 매우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주되 인생의 풍파 앞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도구를 갖추어 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엄격한 법률 조항 하나, 철저한 준비 하나가 수만 마디의 공허한 당부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현명한 사랑은 보호할 줄 아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우리를 가장 통쾌하고 만족스럽게 만든 것은 이야기 마지막의 극적인 역전극일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와 지혜의 심판이었습니다. 서연 씨와 그녀의 아버지는 폭력이나 욕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미리 준비해둔 증거와 비장의 카드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판을 완전히 뒤집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박지훈 모자의 탐욕과 어리석음, 배신이 스스로를 해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은 적이 오만함의 정점에 오르게 한 뒤 가장 고통스럽게 추락시켰습니다. 그들이 이웃들의 구경거리 속에서 굴욕적으로 집에서 쫓겨나는 모습은 지극히 당연한 결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생에 변치 않는 법칙을 보여줍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거짓을 뿌리면 실패를 거두고 경멸을 뿌리면 경멸을 거두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면 결국 자신이 가졌던 것까지 모두 잃게 됩니다. 배신의 대가는 단지 물질적 손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의 붕괴이고 양심의 가책이며 남은 평생을 따라다닐 고독입니다. 지훈은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렀고 우리 방관자들 또한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 씨의 이야기는 좌절로 강인하게 다시 일어서는 여성의 부활에 대한 찬가입니다. 그녀는 무너졌고 사랑, 믿음, 집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충격과 배신은 그녀를 파괴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고 성숙하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단련시켰습니다. 그녀는 안주하는 가정주부, 온실 속의 공주님 역할을 버리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 건축가로서의 열정과 경력을 추구했습니다. 그녀는 여성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가 부유한 남편이나 남이 베풀어주는 풍족한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립심과 독립성 그리고 자신의 두 발로 서서 자신과 사회를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결혼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그것이 더 좋고 의미 있으며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결코 감정의 실패가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울고 고통스러워하십시오.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눈물을 닦고 일어서십시오. 자신에게, 자신의 경력과 열정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었을 때, 자신의 내면에서 기쁨과 평화를 찾았을 때, 행복은 어떤 형태로든 저절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풍파 없는 가정이 아니라 어떤 폭풍에도 맞서고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애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어 해로운 관계와 계산적인 사랑을 분별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해치는 암 덩어리를 잘라낼 용기를 가지십시오. 비록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신이 아무것도 없을 때조차 곁에 있어줄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자신의 가치를 믿는 것입니다. 결코 누구에게도 당신의 가치를 매기거나 당신을 얕볼 권리를 주지 마십시오. 당신은 유일무이하며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진실과 존중의 기반 위에 세워진 행복을 말입니다. 서연 씨의 여정, 행복의 정점에서 배신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스스로 일어서서 새로운 평화를 찾기까지, 그것은
제게 믿음과 인간의 가치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은 매우 아름답지만 결코 맹목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결코 자존심과 자신의 가치까지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코 달콤한 말이나 화려한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특히 당신이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폭풍을 겪어봐야만 어느 것이 굳건한 거목이고 어느 것이 언제든 부러질 준비가 된 썩은 나뭇가지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로운 행복은 막대한 재산이나 정해진 미래가 아닙니다. 행복은 때로는 마음의 평화이고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당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조차 당신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 곁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경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